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예인입니다. 네, 어제보다는 훨씬 쌀쌀한 수요일 아침, 먼저 눈여겨볼 만한 뉴스부터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인데요. 정세균 의원, 육선 의원이고 전 국회의장이죠. 국무총리로 지명이 됐다. 이 기사를 가장 많이들 봤습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이제 이렇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특정 지역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남을 것 같다, 이런 이유인데요. 이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와 형사가 이제 그 담당 형사와 검사가 입건이 됐다, 이런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8차 사건의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를 담당한 당시 검사와 형사과장 등 8명, 초등학생 실종 사건 사제 은닉과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당시 형사계장 등 2명을 합쳐서 모두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보면 앞에 생년월일이 있고요. 다시 한 다음에 1번, 2번이 있죠. 이건 성별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지역이 있고 이렇게 쭉 숫자가 되는데, 이제는 뒤에 번호 성별 1, 2는 남겨두고 지역 번호는 없애고 임의 숫자로 쭉 나열을 한다. 이게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번호가 없어지고 임의 번호가 부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번호가 포함돼서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주민번호를 유추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전날 술 많이 마시고 그 다음날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후 3시쯤 운전했는데 이것도 음주 단속에 걸렸다고 그럽니다. 사람마다 이 술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대충 소주 한 병을 마시면 한 4시간 정도가 되면 이게 다 해소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사람마다 다 달라서 다음날도 전날 술을 많이 드셨다 이러면 다음날도 운전을 안 하시는 게 안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에 안개가 끼는 곳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비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강원 영동에는 오후까지 비 또는 눈, 또 경북 동해안은 아침부터 밤 사이에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또 날은 하루 만에 이렇게 추워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날이 추워졌습니다. 중부지방의 기온은 어제보다 10도 내외로 큰 폭으로 뚝 떨어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또 한낮 기온도 2도에서 14도로 어제보다 낮으니까요. 이 추운 날씨에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이 2019년 12월 18일, 2019년도 이제 13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연예계 소식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 2019년 연예계를 한번 쭉 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연예계 소식인데요.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중에 저희가 간추려서 그 소식을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인철 변호사, 방송인 김수현 씨, 또 그리고 최정아 연예 전문 기자, 유수경 연예 전문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019 연예계 총결산
성추문으로 얼룩진 스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지환, 김건모 씨. 네, 2019년 연예계는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사건, 사고로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스타들도 있지만 무거운 죄로 인해서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스타들도 다수 있는 상황입니다. 성추문 계속 됐었는데 먼저 누구부터 알아볼까요? 배우 강지환 씨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 사건의 시작부터 저희가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배우 강지환 씨, 지난 7월 9일이죠. 경기도 광주시 오포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텝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에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서 스텝 한 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스텝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이 됐었습니다. 네, 최근 1심 판결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검찰이 11월 21일에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었어요. 근데 재판부는 5일에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강지환 씨가 5개월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네, 재판부 결정에 대한 이유는 뭡니까? 네, 결심 공판 당일이 좀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강지환 씨 측은 피해 여성 2명과의 합의서 그리고 처벌 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인정을 일단 했습니다. 일단 이 상황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이후에 주변 사람들이 낸 탄원서 내용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들이 진심이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강지환 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오니까 형이 너무 가볍다 그래서 항소를 했고요. 강지환 씨 측에서는 반대로 형이 너무 무겁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항소를 해서 쌍방 항소로 지금 2심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쌍방 항소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심 진행. 그런데 일단 두 건에 대해서는 강지환 씨가 이제 자백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형량만 정해질 거고 한 건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 건에 대해서는 유죄냐 무죄냐를 다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은 최근까지도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김건모 씨 사건입니다. 현재 고소가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이 사건을 좀 처음으로 되돌려서 시작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김건모 씨 성폭행 및 폭행 의혹인데요. 지난 6일에 한 방송으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이거를 폭로를 했었는데 자신의 개인 방송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김건모 씨가 유흥업소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그때 주장을 하면서 의혹이 아닌 이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고소장 제출도 했죠. 네, 그리고 이어서 지난 10일이죠. 강용석 변호사가 이것은 성폭행뿐만이 아니라 폭행 혐의까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더불어서 이를 목격했다라는 인물도 추가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영상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또 맞아갖고 얼굴이 정말 피떡이 돼갖고 나왔어요. 김건모한테 맞았다고. 김건모 씨가 그리고 가게 업주가 신고 못하게 했죠. 발설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협박도 있었고. 네, 이렇게 목격자가 등장함에 따라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에 조금 더 힘이 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건모 씨는 지금 전국 콘서트 투어 일정도 지금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김건모 씨 측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네, 지난 13일에 가수 김건모 씨 측이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상대로 이거는 무고다 해서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네. 네, 이와 관련해서도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저희가 아직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분이 어떤 분인 것은 몰라요. 모르고 고소장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수사 과정에 밝혀질 겁니다. 네. 아마 김건모 씨가 아마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아마 상세한 입장을 아마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소속 기획사나 아니면 가족분과 다 의논해서 수사 상황도 좀 봐야 되고요. 네, 근데 여성 측이 고소를 한 지 5일 만에 맞고소를 했는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게 사실 우리가 5일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김건모 씨 측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네. 거예요. 통상 일주일 정도라고 하면 이 상대측 고소장을 피고소인이 받게 되어 있는데 이 고소장이 일단 오지 않으니까 계속 기다리다가 강용석 변호사 측이 배포한 이 공식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보도 자료를 보고 고소장 내용을 일단 김건모 씨 측에서 유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추한 내용으로 바탕으로 사실 무근이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도 있거든요. 그 여성에 대한 그 폭행 혐의에 대한 네. 의견은 좀 어떤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모 씨가 따로 입장을 밝히는 이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건모 씨가 지금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인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고소를 했다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허위라면 무고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전에 주병진 씨 사건 네.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활동을 많이 했는데 한 여대생을 성폭행했다고 해서 구속까지 되고요. 네. 1심에서 유죄까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예. 왜냐하니까 알고 보니까 그 여대생이 술집의 여직어머니였고 일부러 돈을 뜯을 목적으로 자해를 한 다음에 가짜로 이제 고소를 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무고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무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합의된 관계였다고 한다면 그것도 무고죄가 그렇죠. 완전히 합의가 되면은 성폭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폭행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해야 되는데 네. 합의한 건 성폭행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박유천 씨 사건 기억나시죠? 예. 네, 그 네. 경우에도 피해 여성이 4명이나 이제 종업원이 이제 술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고소했는데 모두 다 무혐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또 그 여성들도 무고죄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허위 사실이거나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고소할 경우에는 무고죄가 될 수가 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성폭행이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피해 여성도 오해할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무고죄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견해는 이 김건모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린 사건이잖아요. 네.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성폭행도 무혐의, 또 이 여성에 대해서도 무고죄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맞고소를 한 상태잖아요. 이때 피해 여성 측의 주장이 사실이다 이렇게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이면 당연히 성폭행이 되겠죠. 네. 하지만 사실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CCTV라든지 진단서라든지 주변 증인들의 증언이든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성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유흥업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네네. 그 출입 여부 말이죠. 예, 요거 한번 영상 보고 와서 얘기 나눌까요? 네. 그거는 제가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에요. 나중에 수사 과정에 밝혀질 겁니다. 네. 네, 김건모 씨 측이 이렇게 유흥업소 출입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죠. 네, 맞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이죠. 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변호인 입회 하에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경찰은 피해 주장 여성을 상대로 당시 상황 그리고 이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을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피해 주장 여성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어요. 지난 16일이죠. 16일 오전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열었고요. 이 열었던 이후에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다른 성폭행 의혹 제보가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네. 네, 어제 오후에 그 성추행 의혹이 추가로 제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개인 방송에 한 BJ가 얘기를 한 건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한 여성과 전화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제보자는 3년 전까지 2년 정도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었고 당시에 김건모 씨가 가게의 단골이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제보자가 김건모 씨가 제모를 했으면 싫어한다더라.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욕을 하면서 나가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네, 어제 오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폭로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제 밤에 또 강용석 씨에 의해서 추가로 폭로가 된 그런 내용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예부 기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 채널이 하나가 있어요. 이곳에서 하나의 보도 형식의 동영상이 올라온 겁니다. 김건모 범죄 3번째 피해자 전격 인터뷰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는데요. 생방송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김건모 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여성에 관한 이제 인터뷰가 공개가 된 겁니다. 이 여성분은 강용석 변호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건모 씨가 자신을 신사동 작업실로 불렀고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단 둘이 남은 이 작업실에서
너 나 좋아하냐? 라고 계속 물어봤었대요. 그런데 뭔가 여자에 대한 불신이 있었는지 내가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여서 그런지 뭐 왜 계속 물어봤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는 왜일까요? 네,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기존의 피해를 주장하는 이 여성분과는 또 다른 술집의 직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 이야기했었던 이 여성분의 그 상황이 자신은 너무 뭔지 알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여성분의 주장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나서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추가 폭로에 대해서 김건모 씨 측에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그냥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김건모 씨가 고소를 당했고 고소를 당해서 맞고소를 했고 네. 지금 추가적으로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추가 내용에 대한 입장은 없었고 네. 네. 그럼 이건 뭐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이야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019년 연예계 총결산 충격의 파경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 주인공은 송혜교, 송중기 그리고 안재현, 구혜선 씨죠. 네, 올해는 정말 충격적인 파경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바로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의 파경입니다. 요거 이제 이혼 얘기를 한번 짚어보자 뭐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사실 2019년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송송 커플이라는 정말 사랑스러운 애칭으로 불리던 이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은 정말이지 급작스러웠는데요. 송중기 씨는 지난 6월 26일이죠.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고 또 송혜교 씨 역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두 사람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게 맞다라고 사실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성격 차이다라고 짧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두 사람 다, 두 소속사 다 모두 다 침묵으로 이제 계속해서 서로를 지켜주고 있는 네. 모습이에요. 네. 네. 이게 톱스타의 이혼이었던 만큼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참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네. 계속 반복을 했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실 국내는 물론이고 뭐 해외 언론들도 굉장히 앞다퉈서 뭐 이 파경 소식을 보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들의 그 실시간 검색어에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와 관련된 그 키워드들이 올라가 있었는데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그 실검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좀 그 관심이 과도했어요. 두 사람의 부모님 사생활과 뭐 이혼 발표 하루 전의 모습, 이혼 발표 후에 첫 공식 행사 이런 모든 것들이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렇게 계속해서 연일 화제를 모았었는데 당사자들은 오히려 좀 아무렇지 않은 듯 스케줄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물론 심적으로는 많이 힘들었겠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하는 모습 때문에 저는 이혼한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네, 사실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혼 소식을 전해준 이후에도 각자의 일에 굉장히 충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송중기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영화 촬영을 이어갔었고요. 송혜교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모델로 있는 이 화장품 브랜드의 행사라던가 뭐 여러 가지 브랜드 행사에 참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해외 팬들도 직접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아울러 송혜교 씨 같은 경우는 영화 출연을 또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하면서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주 열일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집에 조금 궁금한 게 유명인들의 어떤 이혼 사유를 보면 성격 차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90%가 이렇게 네네. 얘기하죠. 그럼 네, 성격 네. 차이가 이혼 사유가 되긴 하나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언제냐? 협의혼할 때는 이제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가 되지만 네. 이혼 재판은 성격 차이, 단순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 사유가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까다롭거든요. 민법 840조 6가지 사유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성격 차이가 규정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송송 커플 어떻게 이제 이혼이 됐느냐? 이혼 재판 도중에 이혼을 거부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혼을 동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처음부터 이혼을 동의하고 재판할 경우에는 성격 차이라 하더라도 양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가 되면 이혼은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뭐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이 송송 부부의 이혼을 보면서 이혼 조정 신청 굉장히 새롭게 알게 됐어요. 뭐 협의나 합의 이혼은 많이 들었었는데 이혼 조정 신청은 또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금방 이렇게 되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네네. 그죠? 네. 두 분이 참 궁금한 게 많고 그러네. 저 같은 경우는
경우도 사실은 기사를 쓰면서 이게 합의냐 아니면 이게 재판으로 간다 이게 뭔가 막연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변호사분들이 나오시면 번호를 다 모아놨다가 네. 또 자문을 여쭤보는 상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네, 뭐 경험한 사람이 제일 잘하는데. 네. 자, 이혼을 하려면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부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합의하는 거예요. 그럼 재판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간단한 협의원 절차를 이용하면 되는데 협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이 지나고 법원에 확인을 받고 구청에 신고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이혼을 원하는데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 그럴 경우는 합의가 안 되죠. 네. 아니면 또 부부가 다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자녀에 대해서 서로 키운다고 또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하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재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통상적인 재판 절차가 있고 우리 법원에서도 이 재판 판결까지 가기보다는 중간에 좀 합의를 하자. 그게 조정 절차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합의로 끝나는 게 조정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이혼 조정 절차 신청이 재산을 분할할 때 조금 까다롭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아, 네. 들은 궁금증이 좀 평소보다 많은 것 같아요. 오늘따라 네. 이상하게 궁금하네요. 네. 어떤 건지 좀 사실을 좀 알고 싶어서. 그 협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당사자가 다 합의하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하지 않아요. 네. 뭐 위자료를 얼마를 주던 자녀가 누가 키우던 그냥 묻기만 하지 개입을 안 하는데 조정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조정을 이제 성공적으로 했는데 재판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판결까지 가게 되면 원수처럼 헤어지잖아요. 근데 조정을 합의가 되면 그나마 덜 상처를 주고 서로 친구처럼 이제 끝나고 또 이제 그게 완전히 이제 재판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조정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조정 절차로 끝나는 게 사실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럼 뭐 더 까다롭다 이런 건 아닌 그런 거죠? 건 아니죠. 네. 그럼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배우자 모르게 제가 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혼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배우자 모르게. 아니 그래도 많이 궁금해. 아 요즘 김수현 씨 낯빛이 좀 어둡다 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힘드세요? 아니, 좀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몰지 맙시다. 혼동 커플 때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오늘 말이 많아지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협의원 할 때는 당연히 상대방하고 대화를 한 다음에 이제 합의를 하는데 재판이나 조정은 이제 뭐 예의상 미리 이제 통보를 하죠. 네네. 재판을 하겠다, 조정을 하겠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비밀리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언제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 미리 통지할 경우에 재산을 다 빼돌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밀리에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조정이라든지 재판 같은 게 원칙적으로 이제 공개가 되지 않고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커플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했던 게 이혼해서 딱 결정하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이거였거든. 네. 그건 왜냐하면요, 당사자가 다 합의를 했고 아마 변호사가 선임이 돼가지고 합의서를 다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판사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 합의서가 제대로 된 거 맞습니까? 다 확인하고 사인만 받으면 5분이 아니라 1분 만에 끝날 수도 네.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합의서가 작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뭐 1시간 걸릴 수도 있고 저는 뭐 3시간 정도 조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께서 진행했던 이혼 중에 가장 짧았던 시간은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뭐 한 10분 정도. 예. 가장 긴 거는 뭐 한 5시간. 그다음에 재판도 이제 조정 같은 경우에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예, 조정이 불성립 때문에 또 이제 조정을 하고요. 나중에 판결 선고 기일이 잡혀도 그 전에 다시 한번 조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일반인의 경우에는 뭐 때문에 이렇게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양육 뭐 이런 겁니까? 감정적인 문제가 많아요. 감정.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인 문제,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풀어주면 오히려 조정이 잘 되는 경우가 있었죠. 예. 제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이제 재산을 계속해서 안 주려고 하니까 예. 아내분이 남편한테 칭찬을 한번 해줬어요. 그동안 고맙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이 스르르 녹아가지고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감정의 앙금을 푸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로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질수록 합의가 안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럼 저 연애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궁금할 때가 있는데 연예인 기사를 쓰다 보면 양육권을 남자 스타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여자 스타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양육권을 아내 혹은 남편이 가져가는지. 외국에서는 아이를 서로 안 키운다고 하거든요. 네. 서로 안 키우고 자유롭게 살겠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아이에 대한 또 사랑이 또 많으셔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도 아이를 키운다고 하고 아빠도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과연 누가 키운다고 판사가 결정 내릴까요?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재산이나 뭐 다 보나요?
여러 가지를 그런 거 종합을 보겠지. 하는데 아이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 하는데요. 실무상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혼하기 전에 보통 별거를 하잖아요. 네. 따로 떨어져 지내잖아요. 그때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사람이 보통 친권자, 양육권자가 돼요. 그래서 가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데 아빠가 찾아와가지고 아이를 잠깐만 보여달라. 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보여줬거든요. 아이를 뺏어갔어요. 탈취해갔어요. 그래가지고 1년, 2년 동안 아이를 안 보여주고 결국은 아빠한테 친권 양육권자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혼할 경우에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할 경우는 잘 데리고 키우고 있어야 돼요. 그거 둘은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지만 아이는 아무 결정 권한이 없잖아요. 네, 근데 맞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아이니까 네. 이런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다시 세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유독 오늘따라 뭐 김수현 씨나 최정학의 질문이 좀 많아요. 네. 한번 많았으니까요. 변호사님 나왔을 때. 네, 나오신 여쭤보는 겁니다. 김에. 예, 예. 아니, 사람 그대로 알고 있어요. 네, 김수현 씨. 자, 그리고 또 사실 이 송송 부부의 이혼만큼이나 굉장히 화제가 됐던 스타 부부의 이혼이 구혜선 안재현 부부의 이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송송 부부의 이혼과는 완벽히 달랐던 게 폭로와 공방이 이어졌었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송송 부부랑 달랐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것 같고 너무 많이 계속 비교가 됐었어요. 네. 근데 사실 되게 예쁘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소식이 공개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구혜선 씨와 안재현 씨의 이혼은 아직 현재 진행형인 상태입니다. 지난 8월에 시작이 됐는데 수개월 동안 굉장히 치열하게 대립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잠깐 소강 상태이긴 하나 각자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의 양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파경 소식이 처음에 구혜선 씨를 통해서 먼저 시작이 됐거든요. 네. SNS를 통해서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나는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불화 사실을 공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또 안재현 씨의 불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제3자들까지 피해를 입어서 논란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당시에 안재현 씨 반응이 어땠었죠? 당시 안재현 씨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다가 구혜선 씨가 계속해서 이제 본인의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그러니까 일방적인 폭로로 좀 사실 보이기도 했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가 안재현 씨가 결국엔 법률 대리인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지속적인 대화 끝에 7월 30일 구혜선님과의 이혼을 합의했다라고 하면서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또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혜선 씨의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는 글을 보았다. 긴 대화 끝에 서로가 합의한 것을 왜곡해서 타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 계속 본인의 왜곡된 진실만 이야기하는 그녀를 보면서 더욱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만 들었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서로의 입장을 지금 밝힌 상태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정리가 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좀 정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각자 입장이 표면으로 드러나기는 했지만 사실 모든 게 정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구혜선 씨는 안재현 씨가 자신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뭐 반려동물을 빼앗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폭로를 멈출 기미를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구혜선 씨의 SNS가 마치 무슨 폭로의 장처럼 변해버려서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나 뭐 네티즌들이 구혜선 씨의 SNS를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반려동물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걸 봤단 말이에요. 지금 저 화면에서도 나오고 네, 있는데. 네. 근데 궁금한 게 이혼 소송에서 반려동물 관련해서 분쟁도 요즘에 왕왕 있습니까? 요즘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혼할 경우에 또 분쟁이 생겨요. 서로 키우겠다 할 경우에. 그래요? 네, 네. 아까 자녀 같은 경우에도 분쟁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서는요. 법원에서 누가 반려동물을 키울지 판결까지 간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 반려동물은 아직까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네. 재산분할의 대상만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애매하긴 해요.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서로 키운다고 할 경우에 자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어느 정도 커요. 뭐 예를 들어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은 법원에서 이제 자녀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너 누구랑 살고 싶니? 네. 엄마랑 네. 살고 싶니? 아빠랑 살고 싶니? 근데 반려동물 같은 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뭐 일로 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럼 법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합의를 하죠. 합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가 키울 경우에는 이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본다, 면접을 교섭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통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반려동물 이야기도 그렇고요. 구혜선 씨가 계속 SNS를 통해서 본인의
본인의 이런 폭로를 이어갔단 말이죠. 이런 SNS 폭로가 혹시 이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근데 저는 이제 폭로는 좀 그러니까 별로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특히 이제 구혜선 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많이 이제 본인이 억울한 거를 이제 밝히고 싶으면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특히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이 폭로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보기에 이게 모순이 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가정을 지키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혼을 안 하고 싶다는 사람이 계속해서 상대방을 공격을 하면은 이게 진심인가?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구혜선 씨는 은퇴까지 선언을 했었는데 두 사람의 행보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사실 이혼 공방이 이어지던 와중에 구혜선 씨는 잠정 연예계 은퇴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영화제 그리고 전시회 그리고 출간 그러니까 새로 글을 쓰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간 준비 등의 활동에 집중을 했고요. 안재현 씨 같은 경우는 예정되어 있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 촬영에 굉장히 몰두를 했고 현재 이 드라마가 방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활동들은 다 또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밝은 거겠다. 그죠? 네. 대세 아이콘이에요. 네, 대세 아이콘. 2019년 대세 아이콘. 야, 이게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왔네. 네, 사실 올 한 해가 이분들의 해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보시면 송가인 씨, 유산슬, 그리고 팽수입니다. 이분은 올 한 해뿐이 아니야. 쭉 이분이. 근데 저는 이분을 먼저 주목을 해봤습니다. 송가인이여라. 아침부터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초대석에 나오는 트로트 가수분들 진짜 대단하십니다. 일단 2019년도 트로트 붐을 일으킨 트로트 여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올해 초에 트로트 오디션에서 당당히 1등을 거머쥔 송가인 씨,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고 있습니다. 네, 제 주변에서도 송가인 씨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정말 중장년층의 아이돌 이런 말이 실감 나는데 인기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국악을 기초로 한 트로트 창법이 있을 것 같고 일단 노래 잘해. 노래 잘하고 음색이 너무 예쁘고 네. 송가인이여라 약간 구성진 맛이 있어요. 선생님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요, 이 사람의 감성을 잘 자극하는 어떤 분은 이 사람의 노래를 듣고 막 눈물을 흘리신 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사람의 감성에 흡수하는 것이 인기의 비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송가인 씨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잖아요. 네, 맞아요. 2012년도에 송가인 씨가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그렇게 빛을 보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송가인 씨가 어머니의 권유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나와서 특유의 그 구성진 창법을 선보이면서 한많은 대동강을 불렀는데 굉장히 심금을 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미자, 주현미의 계보를 잇는 정통 트로트 가수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트로트는 뭐 내면에 한이 있어야 제대로 표현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송가인 씨 가창력은 뭐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재능이 있었다면서요.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트로트라고 하면 우리가 한의 정서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송가인 씨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판소리를, 그러니까 바탕이 판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목포의 명창이자 전라남도 무형문화재인 박금희 씨로부터 수군가 그리고 춘향가를 사사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 엘리트 코스였던 것 같아요. 탄탄하게 그 과정을 밟아오고 있었는데요. 이후에 국악대학 음악극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굉장히 사실은 소질을 보였었어요. 정부주관 국악대회에서 무려 2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받을 정도로 미래가 굉장히 촉망받는 그런 인재였다고 합니다. 아니 하여간 송가인 씨는 올 한 해 전국 모든 행사 섭외 1순위에 등극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저 정도 되면 아마 내년까지 행사 섭외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죠? 몇 년은 차이일 수 있죠. 쫙 가더라고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중장년층의 그 노래로 심장을 폭격했다. 이래서 이건 범죄다. 심장은 쿵 맞았기 때문에 심장에 맞아가지고 상처를 받으면 처벌해야겠지만 이건 엔돌핀이 나와서 기운이 나잖아요. 오히려 상을 줘야겠죠. 또 사심이 듬뿍 담겼네요. 그러면 이 송가인 씨에 이어서 트로트계 막둥이입니다. 슈퍼루키, 슈퍼 신인이죠. 유산슬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참 이분은 꺼지질 않아. 대단합니다 정말. 네, 정말 슈퍼루키죠. 사실 상반기에 송가인 씨가
씨가 열심히 네. 끌었다면 하반기에 열심히 이 트로트 열풍을 민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유산슬 씨인데요. 트로트계 막둥이로 불리는 이 유산슬 씨,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재석 씨가 신인 트로트 가수 유산슬로 변신을 했습니다. 이미 톱스타인 유재석 씨가 사실 신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뭔가 뮤직비디오도 찍고 관계자들에게 인사도 하고 작곡가, 작사가님과 막 곡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트로트 옷을 뭐 빨간색을 입을까 파란색을 입을까 이런 거 막 고민하는 모습들이 화려해요. 굉장히 네. 좀 신선했는데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저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유재석이라고 하면 사실 요즘 젊은 10대, 20대 친구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국민 MC, 어렸을 때부터 톱스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유재석 씨가 정말 처음부터 신인의 마음으로 막 차근차근 준비하는 모습들이 젊은 시청자들에게는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방송 열심히 봤는데 뭐가 재밌었냐면 우리가 아이돌이나 이런 모습들은 좀 크는 모습을 좀 커가는 성장하는 모습을 네. 봤는데 신인 트로트 가수가 이렇게 나와서 탄생이 되고 또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좀 맞아요. 새로운 느낌을 받고 재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톱의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어떤 도전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대중이 트로트계에 유산슬이라는 대형 신인의 등장을 아주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업계 관계자들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유재석이라는 스타를 통해서 그 트로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 이게 너무 반가운 소식이다. 이러면서 좀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톱스타인데 뭐 이제 트로트에 데뷔를 해서 다시 신인부터 시작해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억지스러운 건데 네. 이게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는 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진짜 신인부터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방송에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어라? 진짜 하는 거 같네? 네. 이렇게 되는 건 좋죠. 맞아요. 근데 또 얼마 전에 또 뭐 무슨 교양 방송에도 나갔었고 네. 또 실제로 저 어디 행사장에도 가고, 예. 지역 행사. 그래서 막 네. 행사 또 막 쇄도하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보세요. 예능을 지금 섭렵했죠. 네. 여기다 가요계까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잘 나가면 이거는 요거 솔직히 말하면 방송계의 어떤 독식 같은데 불법 아닌가요? 나는 다시 하고 싶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교양 프로그램에 나갔다고 그래서 네. 이 교양까지 올까 봐. 이 시장 경제에서는 어떤 특정 기업이 독과점하면 사실 불법이긴 한데요. 네. 유재석 씨 예능에서는 뭐 거의 독보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음악에서는 그렇게 독보적이 아닌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전 정신만을 높이 평가해야 돼요. 저도 이 말에 너무너무 공감을 하는 게 사실 유재석 씨가 연예부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막 소름 끼치게 막 너무 소름 끼치게 노래를 잘하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이 트로트 시장을 계속해서 부흥하는 길로 이끌고 갔다. 이 점만은 분명히 우리가 좋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산슬이 지금 최근에도 활발한 활동을 보여줬고 그랬던 만큼 이 트로트의 인기를 한 2020년까지 묻고 더블로 가! 더블로 가야죠! 요거 핵 인사들만 하는 유행 그렇죠. 묻고 더블로 가. 더블로 가! 네. 인싸시네요. 네. 어쨌든 트로트로 또 한번 우리한테 즐거움을 줬고요. 이번에는 또 돌풍이죠. 행수. 예? 예. 너무 귀여워요. 행수. 야, 이거 처음에는 그냥 저 교양 어린이 프로그램 캐릭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펭수 캐릭터 아닙니다. 저는 이게 그냥 생명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힐링을 받고 있는데요. 펭수 같은 경우는 이 세계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남극에서 온 10살의 펭귄이고요. 교육방송 연습생을 자처하고 있는 2m 10cm의 아주 커다란 자이언트 펭귄에 정말 대한민국이 열광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성인 2,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올해의 인물 설문조사에서 무려 네. 방탄소년단, 어. 송가인 씨 등 쟁쟁한 스타들을 제치고 와. 제치고? 방송 연예 부분에서 1등을 차지했어요. 사실 네. 이 부분만 봐도 우리 펭수가 얼마나 이렇게 대중문화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아니, 올해 인물로 선정이 됐어요, 펭수. 인물이 캐릭터 아니에요. 이기고 싶지 않은데. 인물로? 아, 그래요? 아니, 사실 뭐, 세계를 폭격한 방탄소년단, 중장년층의 심장을 폭격한 송가인 씨를 제치고 이겼습니다. 대단한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펭수는? 네, 사실 펭수 하면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펭수가 도대체 뭔데? 저도 처음에 뭔데 하면서 찾아봤는데 이게 영상을 한번 보면은 바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매력을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사이다 발언이 매력인데요. 이 연습생의 신분이거든요. 근데도 할 말은 한다. 여기에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펭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정말 모든 사람에게 거침없이 할 수 있고 그리고 행동 역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좀 뭐 학업이나 취업이나 직장 생활에 많이 지쳐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펭수가 굉장히 대리만족을 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에 나를 대변해주고 내가 못하는 것을 해내는 펭수의 모습에서 자신감을 얻게 되는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네. 2030들이 그렇게 열광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펭수의 시작을 저희가 보면은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장대아니라. 네, 그 시작 같은 경우는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의 10분짜리 코너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펭수가 지난 4월에 개설한 인터넷 한 채널을 한 방송 채널을 통해서 10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남짓 정도 되는 이 단독 콘텐츠를 선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뜬금없이 2030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 범상치 않은 캐릭터가 나타났다라고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요. 단숨에 어른이, 그러니까 어른 플러스 어린이라고 네. 하죠. 네. 이 어른이들의 스타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직장인들이 펭수의 어록을 통해서 힐링을 받고 있다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뽑아왔습니다. 네.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힘든데 힘내라고 하면 힘이 납니까? 그러니까 힘내라는 말보다 저는 사랑해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비슷한데요? 비슷한가요? 음성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게 네. 자신감이 올라오네. 취향은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취향은 존중해주길 부탁해. 눈치 보지 말고 원하는 대로 살아라. 눈치 챙겨. 등이 있습니다. 예, 누구나 뭐 말은 하고 싶은데 네. 그걸 이제 봐가면서 말하지 고위층 앞에서 우리가 확 뱉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유, 지르지 화내면서 해요. 네. 펭수는 해당 방송사의 최고위층을 상대로 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장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즐거운 건데 변호사 사무소에서 네. 이인철 변호사께 누군가 직원이 네. 펭수처럼 이렇게 하는 직원이 네. 들어왔다. 네. 이건 어떨 것 같습니까? 밑에 직원이 이인철! 이인철! 나와! 직원보다는 친구처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펭수가 사랑받는 게 굉장히 공감 능력인 것 같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예. 힘들어하기 때문에 펭수에게 대리 면접을 받는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도요 펭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한테 펭수처럼 공감과 위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를 올 한 해 즐겁게 해줬던 세 명의 인물을 우리가 만나봤고요. 자, 이번에 보겠습니다. 별이 된 스타. 별이 된 스타. 네. 자, 보겠습니다. 별이 된 스타. 자, 올 한 해 너무나 안타깝게 했던 그런 소식인데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정말 예기치 못한 소식들이 전해져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었죠. 참 애통했던 2019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먼저 배우고 전미선 씨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선한 미소 그리고 그 맡은 바 캐릭터를 정말 충실히 해냈었던 배우 전미선 씨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6월 29일이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진 겁니다. 고 전미선 씨는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공연차 머물던 전북 전주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병원에 이송이 됐으나 끝내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소속사 측은 고인이 생전 우울증을 앓았다라고 전해서 안타까움을 전했었죠. 네, 이날 전미선 씨는 아버지와 마지막 통화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6월 29일 오전 1시 40분쯤에 아버지와 통화를 했는데요. 이게 전미선 씨의 생전 마지막 통화로 알려졌거든요. 이 전미선 씨가 아버지에게 집안에 아픈 사람이 많아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전해졌어요. 근데 뭐 이후에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눈치를 채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미선 씨 부모님이 모두 투병 중인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전미선 씨 비보 전에는 그 친오빠의 아내죠. 올케가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때 공연이 있었잖아요. 연극 공연. 이 공연은 어떻게 됐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공연 때문에 이제 전북에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이 연극 무대 같은 경우는 10년간 이 같은 작품에서 호흡을 맞춘 대선배죠. 배우 강부자 씨가 있었습니다. 전미선 씨의 비보가 전해진 날 강부자 씨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객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사실 그동안 얼마나 친딸처럼 친엄마처럼 얼마나 그 모녀 관계의 연기를 하면서 정이 많이 쌓였겠어요. 그런데 강부자 씨가 정말 이 전미선 씨의 그 배우로서의 그 마음까지 안고 정말 힘들게 무대에 올라서 연기를 펼쳤는데요. 네. 근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마지막 무대 인사를 하면서 굉장히 또 오열을 했다라는 예. 사실이 전해져서 네티즌들 그리고 많은 대중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니 배우들을 보면 그 본인들이 하는 배역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전미선 씨가 강부자 씨한테는 아마 엄마, 네. 어머니 뭐 네.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니 그 심정이 오죽하겠냐고요. 전미선 씨는 또 평소에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는 배우 아니었습니까? 네, 좋은 일도 많이 했고요. 사실 생전에 전미선 씨를 만나 뵌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인품이 너무너무 좋고 네. 굉장히 그랬기 때문에 마음이 좀 아팠었어요. 근데 전미선 씨가 꾸준히 후원을 해왔던 그 국제구호개발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고 전미선 씨를 추모하는 글을 게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을 홍보대사라고 부르기가 언제나 죄송스러웠다. 해마다 거액을 후원하는 후원자로, 당신이 후원한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봉사자로, 뜨거운 여름날 하루 종일 가져오신 기부 물품을 직접 판매하던 당신, 때로는 엄마같이, 때로는 친구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손을 잡아주시며 이름 불러주던 당신의 모습을 기억한다. 언제까지나 그리워하겠다고 고인을 추모한 바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전미선 씨 비보에 대해서 슬픔이 전해진 것도 잠시였어요.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떠돌면서 고인을 더 아프게 했었죠. 네, 맞습니다. 전미선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남편분과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이런 루머가 돈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루머를 보고 너무 화가 났는데 네. 이건 정말 유가족분들의 가슴에 대못을 뭐 2번, 3번, 10번이고 박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이렇게 도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발생했을 때 처벌도 처벌이지만 아예 싹 근절할 수 있는 방법 맞아요. 이런 건 네. 좀 없을까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악플을 달은 사람을 한 언론에서 인터뷰했는데 왜 이렇게 악플을 달았냐 했더니 내 마음이다. 내가 뭐라고 말하든 내 표현의 자유다. 네. 내 기본권이라고 주장하는데 물론 그것도 기본권이긴 하죠.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거든요. 네. 기본권을 행사할 때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배우가 이 하늘의 별이 됐다. 이런 얘기. 또 이번에는 고 설리 씨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네, 굉장히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설리 씨인데요. 좀 당당한 매력이 있었죠. 근데 고 설리 씨가 지난 10월 14일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설리 씨는 생전에 악성 댓글에 굉장히 시달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은 얼굴로 좀 당찬 행보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사망 소식이 아주 많은 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놀랬고 가슴 아파했고 그랬습니다. 부검했죠? 그 설리 씨 네. 부검 결과가 최근에 나왔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국가수가 고 설리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약물이나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수로부터 외부의 힘이나 약물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닌 게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알렸는데요. 최종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현재 이 사건은 검사 지휘 단계에 있는데 타살 혐의점 없음으로 이제 내사 종결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미소가 참 아름다웠던 고설리 씨는 마지막까지 참 아름다운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여성용품을 기부를 했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고 설리 씨의 참여로 기획 중이었던 그 자체 제작 생리대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제품 전량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한 건데요. 이 후원사와 소속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과 여성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바란다고 얘기를 했고요. 연말까지 5억 원 상당의 그러니까 총 9만 팩이 기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끝까지 당당하고 아름다운 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설리 씨의 사망 소식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41일 만이죠. 이 설리 씨의 절친이자 스타 구하라 씨의 또 비보가 전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인이 된 설리 씨에게 이모까지 내가 열심히 살게라고 굉장히 약속을 했던 구하라 씨의 모습이 생생한데 그 설리 씨의 비보가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11월 24일 그룹 카라 출신 고 구하라 씨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시 자택에선 유서로 추정되는 짧은 메모가 발견이 됐고요. 외부인의 출입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봐서 타살 혐의점이 없다. 그리고 생을 스스로 마감한 것이 다라고 이제 경찰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구하라 씨는 그 전에 5월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번 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비보가 전해지기 전에 구하라 씨는 전 남자친구와 법적 공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성형과 관련된 악성 댓글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난 5월에 한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많은 팬들이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후에 구하라 씨가 힘을 내서 일본에서 활동을 재개를 하면서 이제 괜찮아졌구나라고 다들 안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11월에 비보가 전해져서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 고 설리, 고 구하라 씨의 공통점은 이 두 사람 모두 악성 댓글, 악플로 인해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설리 씨도 그랬고요. 연예인들은 신고를 해도 좀 합의를 하고 봐준다고 하죠. 많이들 그렇던데 애초에 정말 좀 중한 처벌을 내려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와 관련해서 설리 씨의 비화가 있는데요. 네. 설리 씨가 이제 너무 고통받아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고소를 했어요. 네. 그래서 경찰이 수사 끝에 누가 이제 이렇게 악성 댓글을 올렸는지 잡고 보니까 그냥 평범한 대학생, 명문대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이런 글을 올렸냐? 뭐 직접적인 설리 씨한테 무슨 피해를 받은 것도 없는데 본인이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냥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악성 댓글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설리 씨한테 부탁을 합니다. 나 전과가 나면 안 되니까 한번 용서해달라. 설리 씨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용서를 해줬어요. 그때 용서를 해주지 않고 엄하게 처벌했으면 이 연예인분들이 이 고소를 해도 막상 이렇게 처벌까지 가려면 마음이 약해서 대부분 취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때 엄정하게 좀 집행을 했어요. 앞으로는요, 이런 악성 댓글 같은 경우는요, 인격 살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법으로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마음이 약해서도 있고요. 연예인들이 본인 이미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했는데 뭐 도와달라고 막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뭐 냉정하게 거절했다. 그래서 법으로 갔다. 이러고 또 기자분들이 쓰면 이게 또 본인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까봐 그걸 그냥 절충을 해버린다고요. 어쨌든 이 사건 이후에 이거 악성 댓글 근절하기 위해서 정치인들도 뭐 어떤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실명제를 도입하는 건데 예전에 헌법재판소 실명제는 또 위헌이라는 그 판결 때문에 이 실명제까지는 안 하고 이제 준실명제를 도입하자. 그래서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법안이 이제 개정안이 제출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설립법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발의가 돼서 실행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글을 올렸는지 쉽게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또 그런 악성 댓글을 올릴 경우에는 바로 삭제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유명 그 스포츠 스타에 대해서 이런 사건을 맡았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가족들도 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해당 이 포털에 이제 삭제 요청을 해가지고 글이 이제 많이 삭제가 되니까 사람도 다시 살아나고 경기도 잘하고 가족들도 다시 행복을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악성 댓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설립법 꼭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악성 댓글은 손가락 살인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댓글을 작성할 때 다시 한번 꼭 한 번만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대화가 단절되면서 날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숨어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 죄의식도 없이.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그게 못 견딜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악플을 쓴 분들이랑 인터뷰를 해보면 내가 어떤 악플을 썼는지 사실 하루만 지나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냥 일단 내가 내 감정을 당장 선플이든 악플이든 쓰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내가 뭘 남겼지라고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받은 사람과 가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상처로 남거든요. 그 얘기 있죠.
그 지나가는 개구리한테 돌을 던지면 나는 장난인데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네, 해요. 맞아요.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 예. 네, 정말 다시는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2019년 연예계 사건 사고를 토대로 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화 소식 알아볼까요? 박스 오피스입니다. 네, 한 주간의 박스오피스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감쪽 같은 그녀, 4위는 나이브 사운, 3위는 포드 대 페라리, 2위는 주만지 넥스트 레벨, 대망의 1위는 겨울왕국 2입니다. 겨울왕국2는 뭐 예상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1,000만 관객을 동원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겨울왕국2는 개봉 4주 만에 누적 관객 수 1,200만 명 이상을 동원했는데요. 이 1,200만이라는 숫자는 국민의 4분의 1이 관람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26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흔들림 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흥행 수익이 10억 3,254만 달러. 하나로 하면 약 1조 2,100억 원을 1조가 달성했습니다. 예. 이건 뭐 거의 기업인데요? 네, 어마어마한데 이게 더빙판도 엄청난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면서요. 대기업이네, 대기업. 대기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1, 2편 모두 무려 1,000만 관객을 넘은 돌파한 겨울왕국 시리즈. 역시나 더빙판의 인기도 이제 원작 못지 않은데요. 일단 시리즈 1 같은 경우는 더빙판의 관객이 무려 416만에 이르렀고요. 당시 이 같은 인기는 같은 작품을 여러 상영 버전으로 보는 N차 관람 트렌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겨울왕국 2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더빙판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더빙판의 관객만 무려 351만 명이나 돼요. 겨울왕국 2에 관람한 이 관객 중 4명 중 1명은 이 더빙판을 봤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 시리즈 다 1,000만 관객을 넘어섰다. 근데 어떤 때 보면요, 더빙판이 더 우리 성우분들이 대단해요. 실력이. 너무 잘하네요. 더빙판이 더 재밌을 너무 때요. 잘해요. 네. 왜냐하면 내가 알아들으니까. 그것 때문인지는 몰랐는데. 들어오죠. 그림만 볼 수 있잖아요. 아, 정말 잘하세요. 네, 정말 네. 이 겨울왕국 2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안 봐서 이번 주에 보러 가려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따끈따끈한 영화 개봉 예정작 소식들이 있죠.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2세 할머니 말순회 앞에 듣도 보도 못한 손녀, 공주가 찾아오면서 시작되는 동거 이야기인데요. 영화 3분의 1 지점이 지날 즈음부터 급작스레 눈물의 심파코드가 등장합니다. 동생 진주가 아프고 또 할머니가 치매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12살, 1살 두 손녀를 보살피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함께 살아가고자 애쓰는 모습이 이 눈물의 원천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족이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영화입니다. 정말 이게 찡한 구성이군요. 이게 예정작은 아니고요. 현재 상영 중에 있는 영화고, 네, 감쪽 같은 그녀죠. 이 영화가 정말 눈 마카롱 아세요? 눈이 마카롱 될 때까지 울어서 퉁퉁 붓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가서 한번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많은 분들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정말로 개봉 예정작들 3편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배우 이병헌, 하정우, 마동석, 전혜진, 배술지 등이 출연하는 영화 백두산입니다. 네, 영화 백두산은 남과 북 모두를 집어삼킬 초유의 재난인 백두산의 마지막 폭발을 막아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내일 19일 개봉합니다. 아, 출연진들 정말 화려하네요. 네. 이병헌 씨는 백두산 출연 이유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읽고 있는데 하정우 씨가 전화가 왔대요. 그러면서 작품 한 번 하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꼭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네. 혹시 그거 아세요? 이번에 영화에 백두산에 마동석 씨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몸이 아니라 머리를 쓰는 지질학 교수로 출연한다고 합니다.
저 기대가 이상 됩니다. 몸만 쓰는 마동석이 아니다. 뭐 있습니다. 자, 다음 보죠. 네, 이번에는 단발머리로 변신한 마동석 씨를 볼 수 있는 영화 시동입니다. 네, 마동석 씨 이외에도 박정민, 정혜인 씨 등이 출연하는데요. 영화 시동은 정체불명 단발머리 주방장을 만난 어설픈 반항아와 무작정 사회로 뛰어든 의욕 충만 반항아가 진짜 세상을 맛보는 유쾌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네, 이게 앞서 본 마동석 씨와 같은 마동석 씨 맞죠? 네, 같은 분 배우가 맞습니다. 동시에 올랐구나, 지금. 네, 네, 맞아요.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 영화 말고 또 마지막 개봉 예정작은 또 어떤 영화인가요? 네, 배우 최민식, 한석규 주연의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입니다. 네,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는 조선의 하늘과 시간을 만들고자 했던 세종과 장영실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둘의 처음 만남부터 세종 24년에 일어난 아녀 사건, 네, 임금이 타는 가마 아녀가 부서지는 사건으로 인해 장영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 과정을 담았다고 합니다. 네, 스크린과 TV에서 깊이 있게 다뤄진 적이 없었던 조선의 두 천재죠. 세종대왕과 장영실 사이의 관계를 좀 그려낸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네. 아, 다 영화가 볼만하겠네요. 잔잔한 영화부터 대형 재난 영화까지 있습니다. 골라보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5일 롯데월드 어드벤처 가든 스테이지가 뜨거운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롯데월드의 사회공헌 캠페인 드림 스테이지의 공연인 천사들의 합창 시즌3 무대가 펼쳐졌기 때문인데요. 이번 공연에는 샤롯데 봉사단 20명과 소아암 어린이 39명이 감동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탤런트 김보성 씨의 깜짝 방문과 쇼콰이어 그룹 하모나이즈의 특별 공연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날 소아암 어린이들이 부른 음원과 뮤직비디오는 국내 및 해외 음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익금은 전액 소아암 치료비로 기부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양과 군포 등에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전기 안전점검 재능기부 활동을 벌이고 있는 L전선은 현재까지 250개가 넘는 점포에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케이블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 기술을 활용해 개별 점포들의 케이블 절연 성능과 피복 상태, 누전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상인들에게 케이블 오남용 등에 대한 안전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겨울철 스님들이 외부 출입을 금하고 수행에만 전념하는 걸 동안거라고 하죠. 올해는 스님 9명이 난방도 안 되는 천막에서 석 달간의 수행에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을 함께 보시죠. 한겨울 천막 법당. 난방도 없이 텐트와 침낭만 주어진 채 스님 9명이 동안거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깨달음이 이렇게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 자승전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스님들은 옷 한 벌과 하루 한 끼 공양으로 무건 수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욕과 삭발 금지, 외부 접촉 금지와 하루 14시간 정진 등 규약을 어기면 승적에서 제외된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유례없는 고행에 천막 옆에 세워진 체험관과 철야 법회 등에 지난 한 달간 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자기가 이제 공부가 되고 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아이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물쇠로 굳게 잠긴 천막 법당의 문은 내년 2월 7일에야 비로소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제법 쌀쌀해졌어요. 옷 두툼하게 입으십시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요즘 왜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날까요? 약 어제 영양제 알려드렸잖아요. 자, 오늘도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A